오늘은요, 이 미국에서 사건 자체도 그렇고 가해자의 죄명, 그리고 재판 결과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한 사건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긴 말 없이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콜레드 헨리 로이 3세는요, 1995년 9월 12일 생이고요. 태어난 곳은 매사추세츠주의 메타포이셋이라는 곳인데 되게 조용한 해안가의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콜레드가 장남이고 아래로는 여동생들 2명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여동생들한테 되게 실없는 장난도 많이 치고 하면서 좀 장난꾸러기 같고 그랬지만 점점 커가면서는 든든한 오빠, 동생들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굳이 캐묻지 않고 말없이 옆에 있어준다던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이 된 콜레드는 엄청난 인싸는 아니었지만 성격이 되게 순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별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고, 또 야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야구하면 이 콜레드가 사는 매사추세츠에 연고를 둔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팀이 하나 있죠.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인데 콜레드가 이 팀의 열성 팬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자기 학교 야구팀에 들어가서 선수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콜레드의 할아버지랑 아빠가 가족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예인선이라고 하죠. 터그보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도 가끔씩 몰고 했었는데 이게 피는 진하다고 콜레드가 그 피를 물려받은 모양인지 배를 모는 데에도 재능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콜레드가 뱃머리를 잡을 때마다 아빠가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드가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가족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전공하자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됐죠. 이렇게 콜레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아들, 좋은 오빠, 또 좋은 친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콜레드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0대 초반부터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고요.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되게 심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콜레드가 15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콜레드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를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랑 약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음 치료라는 게 몇 번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확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콜레드의 경우도 어쩔 때는 호전됐다가, 어쩔 때는 악화됐다가, 이런 상태가 계속 오고 가고 했었어요. 한참 나쁠 때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학교 가는 걸 거부했던 적도 있었고, 또 겨우 등교에서는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정학을 먹기도 했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콜레드 본인도 이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엄마 린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옆에서 힘을 북돋아줬죠. 그러던 2014년 7월 12일, 늦은 밤이었어요. 이날 엄마 린이 볼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콜레드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건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콜레드의 차도, 당시에 콜레드가 픽업 트럭을 몰고 있었는데 그 트럭도 집 앞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늦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콜레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냐고. 근데 답이 바로 오지 않아서 어찌저찌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한번 눈이 떠져서 콜레드한테 문자를 보냈고 답장을 기다리다가 또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콜레드한테서 답장도 안 와 있고 또 집에도 없는 거예요. 리는 곧바로 패닉이 왔어요. 왜냐면 지금 콜레드가 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물론 요 근래에 좀 괜찮아졌다고는 해도 예전에 안 좋은 선택을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콜레드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에다가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당 경찰이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엄마 리는 콜레드의 상태가 어떻다 이거랑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경찰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빨리 콜레드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간 곳은 콜레드의 아빠랑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터그보트 선착장. 그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고요. 그 근방을 한 4시간 가까이 뺑뺑 돌아보다가 이번에는 콜레드네 집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한 쇼핑몰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너 쪽에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콜레드 차랑 같은 색깔, 그리고 같은 기종인 검은색 포드트럭이었어요. 그 트럭을 딱 본 순간 경찰은 저게 콜레드의 차라는 걸 짐작을 했죠. 그래서 트럭 쪽으로 걸어가면서 제발 콜레드가 그냥 차 안에서 코 골면서 그냥 쿨쿨 자고 있어라. 아니면 차에 그냥 아무도 없어라. 부디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트럭 가까이로 다가섰는데요. 안타깝게도 콜레드는 트럭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경찰이 차량을 열자마자 엔진 냄새가 훅 하고 풍겼거든요. 뒷좌석에는 휴대용 발전기 입구가 열려진 채로 놓여져 있었죠. 부검 결과 콜레드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고요. 이 사건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10대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했죠. 근데 이 콜레드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형사가 본인한테도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콜레드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형사지만 또 한 가정의 아빠로서 이 사건에 더 몰입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대체 무엇이 이 청소년의 삶을 끝내게 만들었을까? 그 실마리를 너무나 찾고 싶었어요. 또 마침 현장에서 콜레드의 핸드폰도 수집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살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핸드폰 암호를 풀고 제일 먼저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최근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상대가 있었어요. 미셸 카터라는 여자였는데 이 미셸은 콜레드의 여자친구였고요. 콜레드보다 1살 어렸어요. 이 둘은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콜레드가 16살, 미셸이 15살일 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사이였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좀 신기한 게 일단 콜레드도 그렇고 미셸도 그렇고 둘 다 같은 주에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같은 도시에 사는 건 아니고 미셸은 콜레드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플레인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이 처음 만난 곳은 매사추세츠주가 아닌 플로리다 주였어요. 미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플로리다 네이플스라는 동네에 사셨거든요. 근데 마침 콜레드의 고모 할머니도 같은 동네에 사셨던 거예요. 미셸 할머니네 집에서 옆집인가 할 정도로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미셸이랑 콜레드 둘 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각자 친척들 집을 방문했다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자전거도 타고 해변가도 가고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연락하는 사이로 발전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커플이 좀 특이한 게 2년 동안 사귀면서 실제로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낸 게 몇 번 안 돼요. 둘이 1시간 거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한 게 5번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었고요. 사귀는 동안 같이 찍은 사진도 단 한 장도 없었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사이버 남친 여친이라고 할 정도로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전화 통화로만 소통을 하는 게 이 커플의 주된 연애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콜레드의 핸드폰을 분석했을 때 둘이 나눈 메시지만 해도 1000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콜레드가 죽기 2주 전쯤부터 해서 미셸이랑 나눈 대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식이었냐면 미셸이 너 그렇게 미루기만 하면 오히려 너한테 더 힘들어. 지금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하니까 콜레드가 그러면 난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지 했더니 미셸이 아니 내 말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거냐고 이런 식의 안 좋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 묘한 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관들이 메시지를 쭉 읽어본 결과
둘 사이에 이런 민감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게 좀 이상하다. 이 미셸이라는 친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수사가 아직 완전 초반이기도 하고 아직은 의심 단계니까 콜레드 가족들한테는 따로 뭐 미셸이 수상하다, 뭐 어쩐다 이런 언급을 하지 말자고 하고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며칠이 지나서 콜레드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여기에 나타난 미셸은 콜레드 가족들한테 자신을 콜레드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는데요. 가족들이 여자친구? 이러면서 되게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콜레드랑 미셸이 둘이 실제로 만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콜레드 엄마 린도 그냥 막연하게 콜레드가 연락하는 여사친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 여사친이 진짜 여친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얼굴을 알리고 미셸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콜레드의 가족들, 특히 콜레드의 엄마 린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둘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되게 많이 가까워지게 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미셸이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다들 콜레드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보고 린이 얘가 설마 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걸 이미 알고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형사한테 가서 이거 좀 레드 플래그다 하면서 이 메시지 내용을 알려줬죠. 이걸 전해들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미셸이 의심스러운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셸 수사에 더 불이 붙게 됐는데 일단 그런 메시지들을 콜레드에게 보낸 사람이 정말 미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미셸 폰이 미셸 엄마 계정에도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폰의 실사용자가 누구냐를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딱 좋은 날이 다가왔어요. 바로 미셸이 콜레드를 기리고 또 멘탈 헬스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겸 자선 모금 행사를 주최했던 거예요. 수사팀은 바로 그곳으로 출동해서 이 행사장이랑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미셸을 관찰하면서 미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셸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됐고요. 이렇게 미셸이 그 폰의 실사용자라는 거를 알아냈으니 다음은 그 핸드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차례였죠. 3주가 지난 어느 날 학교를 마친 미셸은 자기를 데리러 와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아빠 대신 웬 남자 한 명이 미셸한테 다가와서는 본인을 콜레드 사건을 맡은 형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콜레드가 나쁜 생각을 먹지 않게 여자친구로서 옆에서 어떤 도움을 줬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미셸이 많은 걸 해줬다. 뭐 사랑한다고도 해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도 해줬다 이러면서 되게 수사팀 앞에서 경계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대답을 했어요. 따로 긴장하고 그런 모습도 없었고요. 그런데 수사팀이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네 폰을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꺼내니까 미셸의 태도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폰이 왜 필요하시냐? 무슨 이유로? 그래서 수사팀이 친절하게 우리 지금 수색영장도 가져왔으니까 네 폰을 가져갈 거고 왜 가져가는지는 나중에 차차 다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미셸의 폰도 성공적으로 확보를 했죠. 그걸 가지고 본부로 돌아와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수사팀이 들여다봐야 할 메시지만 해도 무려 5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메시지 어플, 뭐 다른 SNS 채팅방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거를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 놓으니까 무려 370페이지나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고요. 수사팀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은 미셸도 어린 나이부터 콜레드 못지않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섭식장애도 같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멘탈 이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둘이서 서로를 다독이거나 어떤 상황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많았는데 최근으로 갈수록 내용이 좀 달라져요. 콜레드가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몇 번 했다는 걸 미셸한테 알린 이후부터
미셸의 메시지 내용이 묘하게 바뀌는데요. 콜레드한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안하기 시작하고요. 콜레드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 또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가족들 생각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미셸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내 형제자매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나는 한 1, 2주만 엄청 힘들고 그다음부터는 이겨낼 수 있을걸?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푸시를 하는가 하면 콜레드가 나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고 하면은 미셸이 너 진짜 그렇게 미룰 거면 나한테 한다고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다음번에 진짜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메시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콜레드가 사망하고 나서 2달 뒤에 미셸이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털어놓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 때문이야. 나 사실 콜레드를 막을 수 있었어. 그날 걔랑 통화하고 있었거든. 근데 콜레드가 중간에 차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무섭다고 그랬는데 내가 걔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콜레드는 도중에 포기하려 했지만 미셸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콜레드를 다시 죽음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그걸 시도했거나 그 시도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미셸이 콜레드를 조종했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애초부터 미셸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검찰은 미셸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2015년 2월 17살의 미셸 카터는 체포 및 구속이 됐고요. 그 이후에 수사팀이 바로 콜레드 엄마 린한테도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게 있다고 하면서 콜레드랑 미셸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미셸이 린한테 그간 어떤 문자를 보냈었냐면 이렇게 멋진 어머니 밑에서 큰 콜레드는 정말 좋은 애였다. 콜레드를 잃은 슬픔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간다. 이러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해주기도 했고 제가 콜레드한테 더 힘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잘못 아니라고 막 토닥여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의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종용한 게 미셸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도 린한테는 좀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미셸의 재판은 구속된 지 3년 만에 열렸는데요. 미셸의 나이도 이제 20살이 됐어요. 이 재판의 쟁점은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이번 미셸 재판이 정말 특이했던 게 과실치사나 살자를 방조한 혐의를 다룬 가해자들의 재판은 그 전에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랑 같은 현장에 동석해서 물리적으로 뭐 도구 같은 걸 건네주는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셸 케이스는 미셸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게 다른 비슷한 사건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물리적인 도움도 없었고 그냥 미셸은 1시간 떨어진 곳에서 문자 혹은 전화 통화로 지시를 한 게 다인데 이걸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이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케이스였죠. 이 미셸 사건이. 미셸의 변호인 쪽에서는 콜레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 점을 언급하면서 콜레드는 미셸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안 좋은 시도들을 이미 했었다. 그리고 콜레드가 사건 당시 18살이었으니까 미셸이 뭐 부추겼던 아니든 결국 선택은 콜레드 본인의 몫이었다라고 주장했고요. 실제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지 먼저 계획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또 구매까지 한 사람이 콜레드 본인이었기 때문에 미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콜레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이 확고했었다는 쪽으로 변호인 쪽에서는 밀어붙였어요. 반대로 검찰 쪽에서는요. 콜레드가 사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엄청 노력했었고 또 가족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상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셸의 메시지들, 통화들은 단순한 공감이나 대화보다는 콜레드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밀어붙이는 지시나 압박으로 계속 다가왔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왜 미셸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태도를 바꿔서 콜레드가 그런 선택을 하게끔 부추긴 걸까요? 검찰은 미셸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관심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봤어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 미셸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사만다라고. 이 미셸이 그 친구를 콕 집어서 자기 베프였다고 주장했던 친구이기도 했었는데, 사만다의 말에 따르면 미셸은 학교에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인기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미셸을 따로 만난다거나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둘이 진짜 베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미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실제로 사만다는 자기 베프는 미셸이 아닌 다른 친구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셸 혼자서만 사만다를 베프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미셸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미셸이 콜레드랑 나눈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멋지고 예쁘다는 그런 말 좀 그만해. 내가 진짜로 예뻤으면 파티에도 초대받고 했겠지. 진짜 예쁜 애들은 불금을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이런 문자도 있었거든요. 또한 검찰은 미셸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콜레드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에피소드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무려 콜레드가 사망하기 이틀 전, 그날 오후 3시에 미셸이 사만다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요. 콜레드가 실종됐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참고로 그때 콜레드는 밖에 외출해서 나 지금 가게 왔어 이렇게 미셸한테 문자를 막 보낸 참이었어요. 미셸은 또 다른 친구들 몇 명한테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되니까 답장이 막 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뭐래? 찾았대? 하니까 미셸이 물어봐줘서 고마워. 근데 아직 못 찾았어. 이쯤 되니까 걔가 살아있을 거란 희망도 사라지고 있어. 이러니까 친구들이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찾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걱정 섞인 답장들을 엄청 받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들의 관심? 남친을 잃었다고 하니까 모두가 나를 주목하네? 이게 미셸한테는 굉장히 짜릿했을 거다. 그리고 그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결심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드가 그날 도중에 무서워서 차에서 내렸을 때도 얼른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어붙였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미셸 측 변호인들도 반박을 했어요. 미셸이 관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검찰 쪽의 추측일 뿐 실제로는 콜레드를 돕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많았고 사건 당시에 미셸의 나이가 17살이었잖아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을 내세웠고 또 미셸 역시 멘탈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관련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기도 한다면서 실제로 증인석에 의사를 불러서 검찰 쪽의 주장을 반발하기도 했고요. 미셸은 콜레드를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죠. 과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참고로 이 재판은 배심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드물고 또 법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미셸 쪽에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한테 판결을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이틀 뒤 콜레드 가족들, 미셸 가족들, 검사, 변호사들, 수사팀들 모두가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서 다시 재판장으로 모이게 됐고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콜레드가 나중에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본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고사항조차 되지 않습니다. 콜레드가 트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도 콜레드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트럭에서 나오라는 단 한마디 아주 간단한 추가 지시조차 하지 않았죠.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행동 자체가 무모하고 경솔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셸 카터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미셸은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
최초의 케이스가 됐어요.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 미셸이 친구한테 보냈던 고백 형식의 메시지를 재판부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미셸은 결과적으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미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이 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6개월이라는 다소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짧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건이 매사추세츠가 아닌 다른 주에서 벌어졌다면 결과가 달랐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어요. 기소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도 꽤 있어서 콜레드 가족 쪽은 그래도 유죄로 밝혀졌으니까 사실상 승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런 쪽이더라고요. 근데 이 미셸이 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마저도 다 안 채우고 감옥 안에서 아주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보낸 덕분에 15개월 만에 출소를 하게 됐고요. 제가 현재 근황을 좀 살펴보니까 출소를 한 이후로 외출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보호 관찰 기간도 이제 끝났고 하니까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미셸의 스토리, 뭐 이런 거 할 때가 됐다 하면서 미셸의 언론 인터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셸 카터 사건은 문자 메시지로도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의 책임에 대한 판례로 남게 됐고요.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이미 9년 전에 마무리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나 팟캐스트 등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회자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드의 엄마 리는요, 앞으로 다른 가족들이 이런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의 정치인들과 함께 법안을 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이른바 콜레드법이라고, 법안 자체도 콜레드의 이름을 땄는데 타인을 죽음으로 이끌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고요. 이게 통과되면은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참 추진 중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미셸 카터 사건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